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의 범죄자들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미러키의 식인살인마 제프리 다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남자를 강간하고 살해하고 먹었던 식인살인마 제프리 다머.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누군가가 강제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통념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통념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들은 법으로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동성애는 매우 부정적인 행위로 규정이 되었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동성애자들이 조금씩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어도 비난이나 지탄을 받지는 않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동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는다던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는 비난을 넘어서 법적인 제재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제프리 다머는 동성애자로 나이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았고요. 이후에는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신을 훼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무려 17명이나 되었으니 가히 악마가 형님으로 모실 만한 사이코패스 살인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장남. 다머는 1960년 미국 위스콘신주 미러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정 환경은 큰 이상이 없었어요. 흉악범들 가정사에 늘 끼어 있는 부모의 어린 시절의 이혼이라든가 가정폭력이나 학대 등이 없었다는 거죠. 그의 부모는 다머가 17살이 되던 해에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기는 했지만 어린 시절이라고 할 수 없죠. 특히나 미국에서 17살이면 거의 이제 독립을 바라보는 나이니까요. 물론 그의 아버지는 대학 공부로 인해 가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못했고요. 어머니 역시 임신 후에 우울증을 앓아서 입원까지 하는 바람에 기본적으로 아들과 공유하는 시간이나 애정 표현 같은 건 부족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부부간의 갈등, 싸움 같은 것도 자주 있었다고는 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다머의 어린 시절에 어떤 트라우마가 생길 만한 그런 큰 사건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머의 부모는 각자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다 할 경제적인 문제도 없었고 6살 차이 나는 어린 동생도 그맘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오하이오주의 숲이 울창한 집으로 이사해서 살고 있었어요. 특히 그 시절 부모의 갈등이 심해서 부부싸움도 좀 잦아졌는데 그럴 때마다 다머는 숲에서 죽은 동물들의 사체를 해부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석화학을 전공한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동물의 뼈를 안전하게 표백하고 보존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배워서 곤충이나 작은 동물들을 수집하고 표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머는 직접 동물들을 죽이거나 하지는 않았고 그저 숲이나 도로에서 죽은 동물들의 시체를 수집하는 정도였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사이코패스들은 어릴 때부터 작은 동물들을 실제로 살해하죠. 그런데 다머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다머는 예의 바르지만 내성적이고 조용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학교 밴드의 일원이었고 학교 팀에서 테니스를 쳤으며 학교 신문사에서 일했지만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 친구들 중에 친한 친구는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각종 학교 활동을 했지만 친한 친구는 없었다. 하지만 14살 때 다모는 이웃집 소년과 첫 경험을 겪으며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쯤에 이미 알코올 중독 초기 증세도 겪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의 나이 17살 때 그의 부모는 결국 이혼을 선택했고요. 1년 후에 어머니는 동생과 함께 떠나게 되었고 제프리는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아버지마저 집에 들어오지 않자
거의 이제 혼자 살게 됐죠. 그리고 그것은 제프리에게는 살인의 가장 적절한 타이밍으로 여겨졌습니다. 두 번째, 17건의 살인. 1978년 6월 18일 19살의 다머는 길가에서 히치하이킹을 하던 스티브 힉스 18살의 소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함께 마리화나를 피우면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죠. 그러나 힉스는 동성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머의 차는 얻어 탔지만 다머와 성적인 행위는 하지 않았고 힉스가 떠나려고 할 때 다머는 아령으로 그를 내리쳐서 기절시킨 뒤에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이후 다머는 힉스의 시체를 더듬으며 자위를 했고요. 집의 지하 창고에서 그를 해부해서 마당에 매장을 합니다. 다머는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입학했지만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중퇴를 하게 됐고 그의 아버지는 그를 미 육군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자, 그런데 다머는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동성 연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 가니까 그곳에서도 성폭행과 폭력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다가 2년 만에 제대하게 됐고 제대 후에도 술에 취해서 사고를 치다가 결국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서 할머니의 지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군에 있을 당시 부대 인근에서 몇 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어서 다머가 체포된 이후에 그의 짓이 아닌가라는 의혹은 있었지만 결국 그 사실을 밝혀내지는 못했다고 해요. 아무튼 할머니 집에서 함께 살게 된 다머는 그때부터 고삐 뿔린 망아지가 됩니다. 1985년 한 초콜릿 공장의 노동자로 들어간 뒤에 본격적인 연쇄살인을 시작합니다. 그는 게이바에서 만난 남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인 뒤에 성관계를 맺고는 죽이기 시작합니다. 1987년 11월 20일 25살의 스티븐 투오미가 그 대상이 되었는데 다머의 주장에 따르면 그와 술에 취해 함께 호텔방에 들어가 잠이 든 것은 기억이 나지만 죽인 사실 자체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그는 자신이 죽인 것이 확실한 투오미의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커다란 캐리어, 그러니까 슈트케이스를 구매해서 호텔로 돌아왔고요. 그 안에 투오미를 넣어서 할머니와 함께 사는 집 지하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지하실에서 시체를 꺼내서 강간을 하고요. 자위까지 합니다. 인간이라기보다는 변태 악마에 더 가까운 상태였던 것이죠. 이후 그는 투오미의 시체를 절단한 뒤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립니다. 1988년 1월 16일 제임스 독스테이터는 동성애자를 찾기 위해 게이바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제프리의 눈에 띄었죠. 제프리는 자신이 사진을 찍는데 모델이 되어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유혹을 했고 결국 제임스를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합니다. 결국 이 어린 소년 역시 제프리의 희생자가 되었고 3월 24일에는 리처드 게레로라는 22살의 멕시코 청년이 제프리의 손에 희생당합니다. 이렇게 할머니와 살고 있는 집에서 4명을 살해한 제프리는 1988년 9월 25일 밀워키의 한 아파트로 독립을 해서 나가게 됩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제프리의 이 끔찍한 범행을 전혀 눈치채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이맘때 제프리는 자신의 살인 공식을 완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게이바나 목욕탕 등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에 돈을 미끼로 자신의 사진 모델을 제의하거나 함께 맥주를 마시며 비디오를 보자라고 그들을 유인해서 성관계를 맺은 뒤에 아니면 성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수면제나 마약이 든 음료수를 먹여서 한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다음에 그들의 목을 졸라서 살해하고 시신을 강간하거나 자위한 다음에 시신을 절단해서 유기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이죠. 미러키의 아파트로 이사한 뒤에 잠시 동안 잠잠했던 제프리는 1989년 3월 25일에는 안토니 시니어스를 살해했고 1990년 5월 20일에는 레이몬드 스미스를 6월 14일에는 에드워드 스미스를
9월 2일에는 어니스트 밀러, 9월 24일에는 데이비드 토머스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991년 2월 18일에는 커스티스 스트로더, 4월 7일에는 에럴 린세이, 5월 24일에는 토니 휴즈를 살해했고요. 불과 3일 뒤인 5월 27일 14살의 라오스 소년 코레낙 신사소폼을 유인해서 수면제가 든 콜라를 마시게 해서 강간을 합니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자였던 담원은 잠시 술을 사기 위해서 집을 나섰고 그 사이에 희미하게 정신을 차렸던 신사손포는 알몸 상태로 집을 뛰쳐나와 정신없이 거리를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발견한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심사소폰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나 심사소폰은 당시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영어를 잘 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약에 취해서 아직 덜 깬 상태였고요. 어린 나이에 끔찍한 피해를 입어서 정상적인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프리가 나타나서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녀는 19살이고 내 애인입니다. 근데 술을 조금 지나치게 마시고 저와 다투다 뛰쳐나왔어요. 경찰은 횡설수설하는 아시아 소년의 말 대신에 멀쩡하게 생긴 금발의 백인 청년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주변의 목격자들이 소년이 피를 흘리고 있었고 제프리를 보고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증언을 했지만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무시합니다. 게다가 제프리는 경찰들을 자신의 집까지 데려가서 신사소품과 함께 찍었던 사진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 집에는 불과 3일 전에 죽었던 토니 휴지의 시체가 썩어가고 있었지만 경찰은 그의 집을 수색하지 않았고 그대로 신사손폰을 제프리의 집에 두고 돌아섭니다. 결국 14살의 어린 소녀는 필사의 탈출을 감행했지만 경찰의 무관심 덕분에 다시 살인마의 집에서 살해당하는 처지가 되었죠. 담원은 피해자들의 심장과 근육을 꺼내서 요리를 해 먹었을 뿐만 아니라 커다란 플라스틱 통에 시신을 넣고 염산을 부어서 시신들을 말 그대로 녹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완전 범죄를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죠. 신사손폰 사건 때 경찰들이 조금만 더 제대로 조사를 했더라면 이후에 피해자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훗날 제프리 담머의 사건이 이슈화가 되면서 신사손폰을 제프리에게 넘겨준 경찰들 역시 법정에 세워졌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오히려 해임에 대한 항소심을 통해서 자신의 직업을 되찾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올해의 경찰관으로 선정되기까지 합니다. 미친 자기가 억울하게 잘렸어. 그러니까 나는 내 직업인 경찰을 되찾아야겠어라고 법정 다툼을 벌였던 게 공로다. 그래서 그걸 인정해서 올해의 경찰관으로 선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 검찰, 경찰들의 제 식구 감싸기는 정말 확실합니다. 아무튼 이제 제프리는 그 자신이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잡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고요. 더 대담하게 범행을 이어갑니다. 6월 30일에는 맷 터너, 7월 5일에는 제레미야 웨인버거, 7월 15일에는 올리버 레이시, 7월 19일에는 제임스 브래드 호트를 살해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4명이 그의 피해자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불과 3일 뒤인 7월 22일 제프리는 다음 희생자를 물색합니다. 그는 32살의 트레이시 에드워즈였는데 제프리의 유혹에 넘어가 그의 집으로 갔다가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제프리가 자신에게 수갑을 채우고 칼을 들이대자
필사적으로 몸싸움을 벌인 뒤에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마침 근처를 지나고 있던 순찰차를 발견했고 수갑을 찬 채로 도망가는 그를 이 순찰차의 경찰들은 범죄자라고 생각해서 그를 붙잡게 됩니다. 트레이시는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설명했고요. 이번에는 경찰들이 다머의 집을 수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머가 피해자들을 고문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은 물론이고 희생자들의 인육이 담긴 냉장고 사진도 발견합니다. 실제로 경찰들이 냉장고를 열었을 때 거기엔 사람의 잘린 머리가 들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식인살인마의 최후. 경찰서로 연행된 제프리는 자신의 범행들을 순순히 자백합니다. 그는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데에 성공하면 일단 수면제 등의 약을 먹인 후에 그들의 몸을 묶습니다. 이후에 항문에 고문을 가하거나 누나를 팍고 신체를 자르거나 드릴로 머리에 구멍을 낸 후에 염산을 뿌려서 뇌를 녹이는 미친 짓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자신의 마음대로 조종하고자 하는 그런 실험의 일환이었고 일종의 성노예 좀비를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실험이 한 번은 성공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는 경찰에게 내가 6개월 후에 잡혔으면 두개골로 만든 재단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담원은 자신의 범행 모습을 모두 카메라로 찍었고요. 피해자들의 시신을 잘라서 요리를 해서 먹은 뒤에 남은 시신들은 냉장고에 보관하거나 벽에 묻어버렸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실제로도 경찰들이 다머의 집 벽을 파헤치자 시체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제프리 다머의 변호사들은 그의 정신질환을 내세우며 감옥이 아닌 병원으로 보내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마침내 1992년 2월 15일 17건의 살인 혐의로 총 93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위스콘신주의 콜롬비아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는데 그의 피해자들이 대부분 유색 인종과 소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재소자들에게 위협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다모가 이동할 때는 교도관이 옆에 따라다녀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보호에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다모 역시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1994년 11월 28일 제프리 다머는 화장실 청소를 하던 도중에 크리스토퍼 스카버라는 흑인과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로 시비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비 끝에 스카버는 재소자 체육관에서 들고 온 쇠 막대기로 다머의 머리를 내리쳐 죽여버리죠. 다머는 그렇게 자신의 첫 희생자였던 힉스를 죽였던 방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다머가 첫 번째 희생자 힉스를 아령으로 머리를 내리쳐서 죽였잖아요. 본인도 이 스카버가 재소자 체육관에서 들고 온 쇠막대기로 머리를 내려쳐서 죽인 거죠. 이 끔찍한 범죄 이야기는 2002년 처음으로 영화 다머라는 이름으로 개봉이 됐고요. 2017년 다머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의 애니메이터 더프 맥더프의 노블을 원작으로 했던 내 친구 다머라는 영화가 개봉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친구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그 사람이 이제 소설 같은 걸 썼는데 그걸 원작으로 해서 다시 한번 영화 내 친구 다머라는 게 개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2년에는 다머 괴물 제프리 다머 이야기가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로 방영이 되면서 또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요. 같은 해에는 다시 다큐멘터리 살인을 말하다 제프리 다머 테이프를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자, 네크로필리아 시체 성애자이자 게이이고요. 식인종이자 연쇄 살인마였던 제프리 다머는 결국 비참하게 죽은 뒤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키는 데에는 성공한 것입니다. 특히 넷플릭스의 드라마는 미국 에미상 13개 부분 후보에 선정이 되면서 피해자와 유가족의 가슴을 다시 한번 아프게 만듭니다. 물론 이 드라마는 실제로 수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게다가 유가족 측은 이 드라마 제작에 관해서 어떠한 동의도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죠. 누군가의 슬픔과 아픔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라도 대신 이 17분의 희생자에게 조의를 표하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